개가를 하고 싶은 과부. 옛날에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씨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곱게 자라 단양 군사 남이와 혼례를 올렸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뜻에 따라 혼례를 올린 이씨는 남편의 용모가 볼품이 없어서 더욱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랑이나 부부의 정을 느낄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병이 들어 죽자 이씨는 더욱 쓸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내 청춘을 속절없이 보내는구나. 하루는 이씨가 내당에서 낮잠을 자는데 목탁 소리와 함께 청아한 독경 소리가 들렸지요. 이씨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어찌 내당까지 들어왔을까? 이씨는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내당에 들어오려면 대문을 지나 중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침 집 안에 종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씨가 문을 열자 내당 마당에 장년의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하다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느 절에서 나온 중인가? 무엄사에서 탁발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시주하여 공덕을 쌓으십시오. 이씨는 스님의 아래 위를 살핀 뒤 집 안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지요. 탁발이라 집 안에 사람이 없었던가? 모두 이웃집 잔치에 몰려간 듯합니다. 탁발은 넉넉하게 할 테니 잠시 들어오시게. 스님은 이씨의 진위를 알 수 없어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습니다. 탁발은 넉넉하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씨의 재촉에 스님이 주위를 두리번 거린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이 무슨 뜻으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지 눈치채지 못할 스님이 아니었지요. 이씨는 스님이 방으로 들어오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가 스님이 되었는지, 인물이 잘생겨서 따르는 여자가 많지는 않은지, 자신은 여러 해 전 남편을 여의어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씨가 시주를 후하게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씨의 집에 스님들이 더욱 자주 출입하였지요. 우리 주인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스님을 받들어. 이씨의 늙은 종이 혀를 차며 한탄했습니다. 이씨도 종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씨는 애정행각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내실에 스님들이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씨도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이씨는 인근에 혼자 살고 있는 노파에게 돈을 주고 노파의 집을 미래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소문을 내면 절대 안 되네. 이씨는 노파에게도 많은 사례를 했습니다. 하루는 노파의 집에 시골 선비가 와서 묵게 해달라고 청하였지요. 노파는 돈을 받고 선비를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올 텐데 선비는 좀 피해 주시오. 선비가 노파의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며칠 되었을 때 노파가 선비에게 말하였지요. 선비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가는 척을 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디선가 스님 하나가 말을 타고 와서 노파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방으로 들어갔지요. 노파는 술장을 준비하고 스님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문을 열어놓아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지요. 어째서 늦는 것이오? 혹 오지 않는 것이 아니오?
스님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곧 올 것이오. 노파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 여인이 자색 옷을 입고 계집 종을 거느리고 나타났지요. 계집 종은 밖에서 대기하고 스님과 여인, 노파가 방에 둘러앉아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노파가 은근하게 눈웃음을 치고 밖으로 나왔지요. 선비가 방을 살피자 스님이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저것들이 수상쩍다 싶더니 정을 통하고 있었구나. 선비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슨 짓인가? 너희는 대체 어떤 자들이기에 이리 추잡한 짓을 하는가? 여자의 신분을 보니 양가 여자인 것 같은데 감히 스님과 이런 짓을 하는가? 관가에 고하여 잡아가도록 하겠다. 선비가 벼락을 치듯이 소리를 지르자 노파와 여종이 밖에서 듣고는 달려와 손발이 닳도록 빌었지요. 그러나 여인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부인인가? 여인은 선비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더니 노파와 여종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종이 쪼르르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어느 사이에 면포 수십 피를 가지고 왔지요. 이 일을 모른 채 하면 면포와 스님이 타고 온 말을 주겠다. 저 여인은 어느 집 부인인가? 노파가 말하였지요. 전 단양군사 남의 부인이요. 영양군 이응 대감의 손녀이지요. 새도 있는 가문의 부녀자가 그런 짓을 하였으니 반드시 큰 벌을 받을 것이오. 내가 이리 사정하니 한 번만 봐주시오. 작은 일은 아니지만 할멈이 간절하게 청하니 들어주겠소. 선비는 못 이기는 척하더니 면포와 말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지요. 이 씨는 이 일이 있은 뒤로 개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도둑질을 하든 남자와 미래를 나눌 필요가 없었지요. 이 씨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 은밀하게 상의하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평생을 수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지요. 이 씨의 친정 어머니가 그녀의 심중을 눈치채고 개가라고 권하였습니다. 이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 죽은 남편의 신주를 남편의 형에게 보내 절연하였지요. 그리고 중매쟁이 노파를 불러 신랑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남자를 원하시오? 인물이 훤하고 기골이 장대해야지. 첨지유근이라는 사람이 양도가 있고 장위한데 어떻소? 정말 그렇소? 인근의 장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보리다. 부녀자가 어찌 남자를 본단 말이오? 네, 생각한 바가 있다오. 이 씨는 친척인 이중석을 불러다가 술과 성찬을 대접한 뒤 화를 쏘며 술을 마시는 모임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척 이중석이 쾌히 허락하고 유균과 몇몇 사람을 불러 모임을 열었지요. 이 씨는 음식을 차리면서 남자들이 화를 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이 씨는 여러 남자 중에 유균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이 씨는 유균을 보자 가슴이 설레이고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는 누구냐? 이 씨가 종에게 물었지요. 유첨지입니다. 종이 냉큼 대답했습니다. 이 씨는 크게 기뻐하고 유균에게 중매쟁이를 보내 의향을 물었지요.
유균이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이 씨와의 혼약을 허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씨는 매일같이 혼례식 날을 기다렸지요.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 씨가 개가한다는 말을 들은 남편의 유모가 깜짝 놀라 찾아왔지요. 사대부가 여인이 어찌 개가를 하는가? 유모가 이 씨를 나무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어찌 평생을 혼자 살라는 말입니까? 일부 종사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목숨을 끊어 연례가 되지는 못할 망정 개가를 하여 집안을 수치스럽게 할 작정인가? 나는 반드시 시집을 갈 것이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씨는 유모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노비가 부족합니까? 무슨 까닭으로 개가를 하여 손가락질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 씨의 종들이 개가하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상전이 개가하는 것은 종들과 상관은 없었으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종들은 이 씨가 개가하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씨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유균에게 시집 가는 날 노비들을 모두 내보냈지요. 노비들은 울며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어찌 떠나지 않고 울기만 하는가? 이 씨는 노비들을 질책하였지요. 마침내 이 씨와 유균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이 씨는 늠름한 대장부와 혼례를 올린 뒤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지요. 이 씨가 유균을 열렬하게 사랑했듯이 유균 또한 이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지내었지요. 길을 가도 같이 가고 음식을 먹어도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신랑은 정말 남자답다고. 이 씨는 행복에 겨워 사람들에게 유균을 자랑했습니다. 이 씨와 유균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10여 년이 지나자 이 씨는 아들을 줄줄이 10명이나 낳았지요. 거의 해마다 잉태를의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개가에 성공한 이 씨는 남편과 그 뒤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빗자루 만드는 노인. 옛날 어느 마을에 빗자루를 만들며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숲으로 가서 나무 가지를 잘라 그것으로 빗자루를 만들었지요. 하루는 노인이 빗자루를 팔기 위해 수레에 가득 빗자루를 싣고 마을로 가는 길에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마을까지 태워다 주시오. 값은 넉넉하게 주겠소. 노인은 흔쾌히 임금님을 수레에 태웠지요. 수레에 빗자루가 가득 차긴 했지만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수레에 태운 사람이 임금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지요.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 앉은 임금님은 빗자루 때문에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빗자루를 수레 밖으로 던져버렸지요. 마을에 다다른 노인은 그제야 수레를 보았습니다. 아니, 내 빗자루를 다 버린 게요?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수레에는 단 한 자루의 빗자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임금님을 호되게 꾸짖었지요. 그러자 임금님은 헛기침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까우면 나를 고소하시오. 노인은 임금님이 무척이나 괘씸했습니다.
노인은 그 길로 재판소에 가서 임금님을 고소하였지요. 저는 빗자루를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마을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 수레에 태워 주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제 빗자루를 모두 버렸습니다. 노인은 임금님과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하였지요.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죄를 묻고 값을 치를 것이다. 다음날 노인과 임금님은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이미 어젯밤 재판관들을 찾아가 많은 돈을 주고 꿰어 놓았지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뇌물을 받은 재판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재판소를 나왔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다시 고소하시오. 노인은 억울한 마음에 더 높은 재판소에 임금님을 고소하였지요. 다음날 노인은 임금님과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임금님은 재판관들에게 돈을 주어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요. 재판관은 임금님께 죄가 없다며 오히려 노인의 행동을 탓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술에 취한 사람을 태운 당신의 잘못이 더 크다. 재판 결과에 노인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노인은 가장 높은 재판소에 다시 임금님을 고소했습니다. 노인은 혹시나 하여 다음날 재판소를 찾아가 보았지만 재판 결과는 똑같았지요.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노인의 옷깃을 임금님이 잡았지요. 임금님은 노인을 자신이 사는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 이 돈이면 네가 잃은 빗자루 값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나무 껍질로 3,000켤레의 신을 만들거라. 축제 날이 되면 그 신발을 다리 밑에서 팔도록 해라. 신발 값은 3타렐 이상 받아야 한다. 임금님의 말에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임금님은 이번 축제를 크게 치르겠다며 온 나라에 알렸지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거라. 이번 잔치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나무 껍질로 만든 신을 신고 와야 한다. 그 신은 축제가 시작되는 날 다리 밑에서 팔 것이다.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 되자 노인은 3,000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아침 일찍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3타렐의 신발을 팔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팔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큰 잔치에 오고 싶은 사람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임금님의 말에 너도 나도 신발을 샀기 때문이었지요. 노인은 임금님 덕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임금님은 재판관들을 궁궐로 따로 불렀습니다. 임금님을 본 재판관들은 모두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지요.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들의 자리를 빼앗고 더 이상 재판관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젠 억울한 재판을 받는 백성들이 생기지 않겠지? 그제야 만족한 듯 임금님은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떡을 좋아하는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떡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떡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떡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조선을 시험하려고 이상한 문제를 내었지요.
그림에 대여섯 마리 닭과 함께 있는 노인을 한 명 그려놓고서는 그 노인이 몇 살인지 알아맞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 그 문제를 맞힐 사람이 없자 대감 하나가 그 그림을 들고 팔도를 다니면서 문제를 풀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우연히 한 마을을 지나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떡군자는 집에 있던가? 마당에 있던데. 그 대감은 떡군자를 덕군자로 잘못 듣고서 이인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길을 물어 그 집에 찾아가 보았지요. 가보니 아이 하나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른은 안 계시니? 아버지는 도둑놈 판에 눈치 보러 가시고 어머니는 여러 놈 껍데기 벗기러 가시고 할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아니, 도둑놈 파내를 가다니? 아, 장에 가셨다고요? 장이라는 곳이 파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덜 주려 하니 도둑놈판 아닙니까? 그럼 여러 놈 껍데기 벗긴다는 건 또 뭐야? 아, 방앗간에 가셨다고요. 보리를 찌으려니 껍데기를 벗겨도 여러 놈 벗겨야 하잖아요. 대감이 무릎을 치는 판인데 부엌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거기 빗자루 좀 이리 가져오렴. 그러자 아이가 마당에 누워있는 강아지를 부르더니 강아지 몸에다 빗자루를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강아지를 불러보세요. 할머니가 강아지를 부르자 강아지가 빗자루를 짊어진 채 그리로 달려갔지요. 대감은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나 좀 도와주겠니? 떡만 주시면 얼마든 도와드리지요. 대감이 마침 행장 속에 떡을 지니고 있던 터라 떡을 내주자 아이가 받아 맛있게 먹었지요. 여기 이 그림에 있는 노인이 몇 살인지 알겠니? 그런 것도 몰라요. 81살이네요. 어찌 알았느냐? 닭이 구구하고 울잖아요. 그러니 99, 81, 81살이지요. 옳지, 그렇구나. 그렇게 하여 대감은 어린 떡군자 덕분에 중국에서 낸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문제를 풀자 중국에서 깜짝 놀랐지요. 조선에도 인재가 있는 게 분명하군. 직접 가서 시험해 봐야겠다. 정말 인재가 있다면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중국 천자는 중국에서도 똑똑하기로 이름난 사람을 뽑아 조선의 사신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임금에게 인재를 내보내서 응대하라고 하였지요. 다급해진 조선 조정에서는 떡군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얘야, 네가 중국 사신과 대결해 볼 수 있겠느냐? 맛있는 떡을 먹게 해주신다면 하고 말고요. 그러자 임금은 맛있는 떡을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떡군자에게 주었습니다. 떡군자는 떡을 맛나게 먹고서 사신을 맞이하러 압록강으로 나갔지요. 중국 사신은 뜻하지 않게 어린아이가 저를 맞이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한동안 떡군자를 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지요. 그러자 떡군자는 곧바로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지요. 내가 하늘은 둥글다고 했더니 저 녀석이 바로 땅은 네모나다고 받는군.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닌데. 사신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서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자 떡군자는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이더니 손가락 5개를 쫙 펼쳐 보였지요. 역시 내가 삼강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오륜까지 안다고 하는군.
사신은 바짝 긴장을 하여 다시 떡군 자를 보면서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떡군 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자기 배를 툭툭 두드렸지요. 그러자 중국 사신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또 당했군. 내가 수염으로 염제 신농 씨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저 녀석은 배를 두드려서 태호 복기 씨까지 안다고 하지 않은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겠는걸. 중국 사신은 그만 땀을 뻘뻘 흘리며 되돌아서 중국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어스럽게 보이는 어린아이에게 단단히 당하고 왔습니다. 조선을 함부로 보시면 큰일이 납니다. 한편 떡군자가 중국 사신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나자 조선 조정에는 환호성이 일었습니다. 임금이 떡군자를 불러 물었지요. 그래, 어찌 중국 사신을 물리쳤단 말인가? 그러자 떡군자가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별것도 아니던걸요. 사신이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동그란 떡을 먹었냐고 하기에 제가 네모를 그려 네모난 떡을 먹었다고 했지요. 또 그 사람이 3개를 먹었냐고 묻기에 제가 손가락 5개를 펼쳐서 5개 먹었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하면서 수염을 쓰다듬더군요. 그래서 제가 배를 두드리며 배부른 게 최고다 했지요. 그랬더니 그만 말문이 막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임금과 신하들이 무릎을 두드리고 손뼉을 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떡군자는 중국 사신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떡을 한 아름 상으로 받아서 배가 터지도록 잘 먹었다고 합니다. 죽 부인 이야기. 중국 주나라 때 간이란 훌륭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죽부인의 조상입니다. 그는 강태공과 함께 강가에서 낚시질을 즐겼지요. 어느 날 강태공이 낚시에 쓸 갈고리를 만들자 간이 말하였지요. 내가 들으니 큰 낚시에는 갈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강태공이 의아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낚시에 갈고리가 없으면 물고기가 물어도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낚시의 크고 작음은 낚시 바늘이 굽은 것이냐 아니면 곧은 것이냐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굽은 낚시는 겨우 물고기를 낚는 데 쓰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곧은 낚시는 가히 나라를 낚는 데 쓸 것입니다. 그러니 곧은 낚시는 큰 낚시요. 굽은 낚시는 작은 낚시가 아니겠습니까? 강태공은 그 말을 옳게 여기며 그대로 따랐지요. 그는 곧은 낚시 바늘을 물에 던져놓고 세월을 낚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왕을 만나 주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이루었지요. 간의 말을 쫓은 덕분에 물고기 대신 나라를 낚았던 것입니다. 간의 먼 후손 중에 운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는 산속에 숨어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 벼슬을 하지 않았지요. 그에게는 아우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당이었습니다. 운과 당은 모두 왕대의 한 종류를 일컫는 말이지요. 당은 형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깨끗이 하고 속을 비운 채 곧게 자랐습니다. 당이 부인을 얻어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죽부인입니다. 처녀로 있을 때 자태가 아름답고 정숙하게 이를 때가 없었지요. 하루는 그 이웃에 사는 한 사내가 그녀를 마음에 품고 은근히 유혹의 말을 던졌습니다. 부인은 몹시 노여워하며 그 사내를 향해 크게 꾸짖었지요. 남자와 여자가 비록 다르지만
고든 절개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찌 다름이 있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내 절개를 시험하여 마음을 어지럽히니 사내로서 부끄럽지 않소이까? 이 말을 듣고 사내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였지요. 그 후 그녀의 올바른 품행이 널리 알려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송대부가 예를 갖추어 혼인하기를 청하였지요. 송대부란 소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송대부의 청혼을 받고 그녀의 부모가 말하였지요. 송대부는 참으로 훌륭한 군자이다. 그의 평소 행동과 높고 고든 지조를 헤아려 보건대 우리 딸아이와 짝이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리하여 부모들은 자기 딸을 송대부의 아내로 보냈습니다. 이로부터 부인의 성질은 날로 굳세고 두터워져서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엄정함이 초겨울 서리와 같았고 칼로 쪼갠 것 같이 분명했습니다. 안개 낀 아침이나 달 밝은 저녁 때 부인의 모습을 보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하였지요. 또한 비 오는 날에 부인의 곁에 있으면 마치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릴 듯이 아련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고결한 선비들은 부인의 이런 자태를 그림으로 그려 소중하게 보관하기도 하였지요. 부인의 남편인 송대부는 나이가 18살이나 위였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다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선의 술법을 배운다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수를 닦아 산속의 바위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부인은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 하였지요. 때론 술을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너무 지나쳐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그녀는 병석에 누워서도 굳센 몸가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임금께서는 죽 부인에게 큰 상을 내리기도 하였지요. 그 후 죽부인은 자는 듯 조용히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소금과 빵과 아버지. 옛날 어느 나라에 세 공주를 둔 임금이 살았습니다. 임금은 세 공주 가운데 막내 공주를 가장 예뻐하였지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공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늘 꿍꿍이를 짰습니다. 셋째 공주가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피며 조금만 잘못을 하여도 나쁜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두 공주가 퍼뜨린 소문을 듣고 셋째 공주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세 딸을 불러놓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었지요. 먼저 첫째 공주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깁니다. 첫째 공주의 대답이 무척 마음에 든 임금님이 둘째 공주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 목숨처럼 아버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임금님은 둘째 공주의 대답도 마음에 들었지요. 마지막으로 셋째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소금과 빵처럼 생각해요. 셋째 공주의 대답에 아버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나를 겨우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에나 오르는 소금과 빵으로 생각한단 말인가? 임금은 무척 화를 내며 셋째 공주를 숲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숲에 버려진 셋째 공주는 너무나 슬펐지요. 아버지는 왜 내 마음을 모르실까?
셋째 공주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사는 성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은 보이지 않았고 셋째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지요. 그때 갑자기 나무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공주가 버려진 숲에 다른 나라의 임금이 사냥을 하고 있었지요. 개가 미친 듯 짖으며 나무 위를 보자 말을 타고 따라온 다른 나라의 임금님도 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리 내려와 나와 함께 내 성으로 갑시다. 임금은 공주를 가엾게 여겨 성으로 데려가 맛있는 음식도 주고 깨끗한 옷도 주었지요. 임금의 따뜻한 마음의 공주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은 공주가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무척 예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성에 머물라고 하였지요. 얼마 뒤 공주를 사랑하게 된 임금은 공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임금은 이웃에 있는 7나라의 초대장을 보냈지요. 물론 셋째 공주의 아버지와 두 언니에게도 초대장이 갔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 아버지와 두 언니도 결혼식에 왔지만 셋째 공주를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숲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음식에는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주의 아버지는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못마땅하였지요. 이 잔치에는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빠졌군요. 가장 중요한 2가지요? 그것이 무언가요? 이제 왕비가 된 셋째 공주가 물었습니다. 아니 왕비님이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것은 소금과 빵이지요. 맞아요. 소금과 빵이 무척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소금과 빵과 같다고 말했다가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셋째 공주의 말에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뒤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셋째 공주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백마를 타고 온 영웅. 아주 오랜 옛날 작은 고을에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20살이 다 되었건만 집안이 너무도 가난한 탓에 아직 장가를 못 든 노총각이었지요. 오빠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비록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갈 지언정 그들은 몹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임금은 백성을 억압하고 폭정을 일삼는 등 횡포가 심해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였지요. 임금은 행여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쫓아내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어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이토록 고생을 하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생각한다.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백성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과인은 올 봄부터 매년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하늘께 제사 지내려고 하노라. 그로부터 봄만 되면 온 고을 곳곳에 군사들을 풀어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를 뽑아가기 시작하였지요. 봄이 올 적마다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딸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울다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봄은 어김없이 또 찾아왔지요. 그 해에는 작은 시골 마을의 오누이에게 참으로 불행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누이 동생이 18살 되는 해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갖 꽃들 중에서도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꽃과 같았지요. 그녀는 마음씨까지 고와 상냥하고 밝은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이 채 뜨기도 전에 어디선가 휘익하는 소리가 나더니 오누이가 사는 집 문 위로 흰 깃털이 달린 화살 3개가 꽂혔습니다. 그 화살의 의미는 누구의 집이든 상관없이 이 화살이 꽂힌 집의 처녀는 그 애의 재물이 되어야 함을 뜻하였지요. 그날 아침 천진하고 아름다운 동생은 화살을 발견하자마자 목을 놓아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에게 애원하였지요. 오빠, 차라리 저는 오빠 손에 죽을 지언정 군사들을 따라가 재물이 되기는 싫어요. 부탁이니 절 죽이고 오빠도 어서 이 집을 떠나 멀리 도망치세요. 오빠는 동생 손을 꼭 잡고 눈을 들어 창 밖의 푸른 산을 한참 바라본 후 문득 무슨 결심을 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깊은 산으로 도망을 가자. 그러나 동생은 오빠 앞에 쓰러져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럴 순 없어요. 저 때문에 오빠까지 화를 당해선 안 돼요. 네가 없는데 오빠가 살아서 무얼 하겠니? 자, 어서. 죽더라도 그놈들 손에 잡혀가게 하진 않을 것이야. 오누이는 정신없이 짐을 꾸려 곧바로 산이 보이는 남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깊은 산 속에 이르러 오누이는 그들이 숨어 있기에 참으로 좋은 장소를 발견하였지요. 한편 임금은 오누이가 어명을 어기고 도망을 친 사실을 알고는 이만저만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 산 전체를 물샐 틈 없이 포위하기 시작하였지요. 오누이는 쫓기고 쫓겨 결국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낭떠러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오르려 해도 길이 없고 땅으로 숨으려 해도 문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마치 부채가 펴지듯 커다란 바위가 서서히 갈라지더니 깊은 틈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바위 속에서 흰 옷을 입은 백발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한 손으로는 백마를 끌고 다른 한 손엔 금빛 찬란한 보검을 들고 있었지요. 천천히 오누이 앞에 다가온 노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몹시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아 내 특별히 너희를 돕기로 했느니라. 여기 가져온 2가지 보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백마를 타기만 하면 천하를 날아다닐 수 있고 이 보검을 허리에 차면 어딜 가든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2 보물 곁을 떠나면 안 될 것이야. 말을 마치고 노인은 백마와 보검을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벌어진 바위 틈에 들어서자 바위가 저절로 닫히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여전히 오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꿈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위를 향해 절을 3번 올렸지요. 오빠는 보검을 등에 메고 누이 동생과 백마에 올랐습니다. 백마는 공중으로 떠올라 구름 속을 날아 오누이가 살던 고을로 날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누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돌연 구름을 가르며 백마를 탄 오누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물을 받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자 모두들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령님께서
제게 이 신비런 백마와 보검을 주신 것은 우리들 스스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하라는 뜻일 겁니다. 지금 모든 군사들이 저희를 잡기 위해 산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틈에 대궐로 쳐들어가 제단을 부수고 양식과 옷감을 되찾아 다시는 임금이 하늘의 엉터리 제사를 지내는 따위의 연극을 못하게 합시다. 오빠가 마을 사람들과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끼며 곡괭이, 낫 등을 손에 들고 오빠를 따라 대궐로 쳐들어갔지요. 분노한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몰래 궁 밖으로 빠져나가 산을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얼마 후 산 기슭에서 흙먼지가 일며 어지러운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궁으로 공격해 들어갔던 마을 사람들을 다시 군사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을 본 오빠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는 백마를 타고 군사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백마를 탄 오빠는 마치 번개가 번쩍이듯 군사들의 머리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녔지요. 오빠가 금빛 찬란한 보검을 휘두르자 군사들은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사들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을 하였지요. 백성들은 궁으로 다시 들어가 곡간을 열고 양식과 옷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신이 나서 각자의 마을로 돌아갔지요. 오빠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한 탓인지 몹시 지친 오빠는 집에 돌아온 뒤 백마는 마당의 나무에 메어두고 보검은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방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는 쉽게 마음을 풀어버리지만 진자는 100배 더 분노하는 법이지요. 그날 밤 임금은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 치밀한 계획을 짜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동이채 트기도 전에 임금은 군사들을 풀어 오누이의 집을 몰래 에워쌌지요. 오누이가 잠에 골아떨어진 사이에 백마와 보검을 훔친 다음 방으로 들어가 동생을 단칼에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뾰족한 창으로 오빠의 가슴을 겨누었지요. 이때 얼핏 잠에서 깨어난 오빠는 얼른 손을 뻗쳐 선반 위에 보검을 더듬었지만 보검은 이미 거기 없었습니다. 창 밖을 보니 백마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결국 오빠는 그들의 포로가 되어 오랏줄에 꽁꽁 묶여 궁궐로 잡혀갔습니다. 오빠는 원래 신체가 건장하고 늠름한 멋진 청년이었지요. 임금은 속으로 생각하길 만약 이런 용사를 하나쯤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적인들 두려우랴 든든한 내 세상이 될 것이지 아무도 내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곧 신하들에게 오빠를 각별히 잘 대접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로운 대접이나 달콤한 말로도 오빠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하였지요. 그러나 임금은 그날 밤 자신의 딸을 오빠의 방에 들어보냈습니다. 그러곤 간교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네가 마음만 고쳐 먹는다면 널 내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내 땅의 절반을 떼어주어 평생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오빠는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을 배반할 수는 없다. 오빠의 또렷한 목소리가 궁궐에 쩌렁쩌렁 울리자 임금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부르르 떨었습니다.
임금은 당장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오빠를 잡아 가두도록 하였지요. 오빠는 온갖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임금은 오빠를 고향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에 처할 것을 명하였지요. 오빠는 눈 보라 속에 언덕을 넘고 넘어 군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살갗이 벗겨지고 피 범벅이 되도록 매는 그치지 않았지요. 쓸리고 깨어진 맨발에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는 고향 마을에 채 닿기도 전에 이름 모를 산 골짜기에서 원통한 죽음을 맞이하였지요. 오래지 않아 봄이 오고 오빠의 피로 물든 땅에서는 분홍빛의 가녀린 꽃이 피어났는데 이 꽃이 바로 진달래랍니다. 노인들은 그 꽃이 청년 용사의 영혼이라고 하였지요. 눈뜬 장님 남편. 옛날에는 봄이 되면 집집마다 입춘방이라는 걸 써 붙였지요. 대문에다 큼지막하게 입춘대길이라고 써 붙여 놓는 것입니다. 봄과 함께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뜻이지요. 어떤 색시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뭘 들어도 금방 잊어버렸지요. 글을 좀 가르치려고 해도 도무지 글자 한자를 못 깨쳤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 글자를 온 벽에 붙여놓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었습니다. 새 봄이 되어 아내가 친정을 다니러 갔더니 친정아버지가 대문에 입춘방을 써 붙여놓고 벼르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사위가 오면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해야겠다. 그 사람이 글을 얼마나 아는지 시험을 해보아야겠어. 듣고 보니 큰일이 났지요. 친정에서는 사위가 까막눈이라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가르쳤지요. 입춘대길 넉자를 써서 벽에 붙여놓고 하루 종일 가르쳤답니다. 자, 따라 읽어봐요. 입춘대길. 입춘대길. 정신 차려서 입춘대길. 입춘대길. 이렇게 한 200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혼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지요.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환장을 할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아내가 한 가지 수를 내었습니다. 글자고 뭐고 그냥 입춘대길 넉자를 통째로 외우는 수였지요. 남편을 다그쳐서 글자를 볼 것도 없이 그저 대놓고 자꾸 외우게 하였습니다. 똥 누면서도 입춘대길, 앉아서도 입춘대길, 누워서도 입춘대길, 이렇게 밤낮으로 외웠지요. 이렇게 하니 이제 제법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외워서 이제 처가에 갈 날이 되었지요. 아내가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대문간에 들어가면 글자가 쓴 종이가 붙여 있을 텐데 아버지가 읽어보라거든 덮어놓고 입춘대길이라고만 해요. 알았소. 내 꼭 그렇게 하리다. 가면서도 내내 입춘대길을 외우면서 갔습니다. 드디어 처가에 가서 대문간에 썩 들어서니 흰 종이에 글자 넉자 쓴 것이 딱 붙어 있었지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장인이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득달같이 재촉을 하였습니다. 자네, 저 대문에 써 붙여 놓은 글자를 한번 읽어보게. 그런데
그새 외운 걸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잊어버렸네. 저걸 뭐라고 하더라? 머리를 쥐어짜 보니 뒤에 세 글자는 어렴풋이 떠올랐지요. 참, 무슨 대길이라고 했지? 춘이고 대길이라. 그런데 처음 글자가 뭐였더라? 첫 글자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지요. 눈만 멀뚱멀뚱하다가 아내를 보니 아내가 자꾸 손으로 얼굴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내 딴에는 입춘 대길의 입자가 생각나라고 입을 가리킨 것이지요. 그런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니 마치 코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옳구나. 아내가 코를 가리키는 걸 보니 고춘 대길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춘 대길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